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인사이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가삼간에 갓쓰고 도포 입으신 분께서 왕림하셨다. 이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드는 날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군요. 자, 이래서 우리는 드림 컴 트루. 네,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바라면 못할 게 없다.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다. 꼭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다 보면 성공이 내 앞에 온다. 네, 오늘 김일구 상무님을 저희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역대 제가 개인적으로 현존 애널리스트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을 꼽아보라면 우리 김일구 상무님을 꼽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여긴 제 친정이기도 해요. 제가 친정이 좀 많긴 한데. 맞아요. 친정이 많으시죠? 네, 친정이 많긴 한데, 그 친정 중에 하나죠. 제가 이 건물 4층에서 2년 반 정도 네. 애널리스트를 했었죠. 그 당시엔 채권. 예, 채권 애널리스트 했었고.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하던 한 시기 중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신한금융투자회사가. 그때는 제가 이제 2001년에서 2003년, 뭐 이쯤, 아니다. 2003년, 4년, 5년 이쯤이시죠. 2001년 아마 11월부터 네. 2004년, 2004년 뭐 2005년 네, 4월 뭐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때 저도 그때 회사 다녔었거든요. 네. 그 이름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채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름이 참 신기하신 분이 계시네. 예, 이러면서 자료들을 그냥 보지 않고 넘겼던 기억이 드는데 나이 먹고 이제 투자에 눈을 뜨고 나서 그때 왜 안 봤을까? 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중에 나이 먹고 오히려 옛날 자료를 뽑아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투자에서 베이스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투자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가들의 상당 부분이 그 베이스에 금리를 쫙 깔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금리고 뭐고 없어. 그냥 일주일, 이주일에 요즘 같으면 그냥 30% 더블 뭐 이렇게 상따 뭐 이런 개념인데요. 전혀 롱런하는 투자, 성공 투자자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건데 금리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금리라고 하는 건 매크로거든요.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사실 내가 세상을 사고 파는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매크로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일부분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느 종목을 내가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여기 또 밝아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 30년씩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옛날 사람들 뭐 추적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때 사람들 연락해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주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 투자로 해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탑다운으로 예, 하신 분들은 탑다운 자체가 네. 시장을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네. 그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1년에 뭐 따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수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죠. 바텀업, 종목부터 기초자산. 예. 네. 근데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은 확률로 따지면 100명 중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게 100명 중에 95명이 실패하는.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80명 정도는 투자한 돈을 대부분 다 날리거나 예. 대부분 다 이제 그리고 한 5명 정도는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꽤 괜찮은 큰 돈을 벌기도 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와 이거가 서로 배치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네. 그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는 시장이 지금은 핫하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시장이 이제 조금 조용해지면서 내가 시간이 좀 생긴다,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싶으면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근데 지금 금리가 좀 재미없긴 하죠. 네네. 어쨌든 채권이나 또는 뭐 경제지표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보완해주는 역할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대박 나긴 어렵습니다만 쪽박 찰 위험은 굉장히 낮은데 네. 여기 시작하신 분들은 대박 날 확률도 높고 쪽박 찰 확률도 높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돈으로 내고 들으려면 금덩어리 하나 주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진짜 귀중한 얘기. 제가 여기다가 조미료를 치면은요, 이게 다이아몬드로 싹 바뀌거든요. 제가 조미료를 치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기초자산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쉽게 말해서 이 기초자산, 즉 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앞으로 그걸 잘 파악해서 현재가 대비 얼마나 싸냐, 이걸 이익 대비 현재가가 얼마나 싸냐 이런 걸 계산해서 이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도 중간중간에 시장이 붕괴되는 것들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이 붕괴되고 안 되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연준의 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탑다운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그 기간 대비 누적 수익률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은 기초자산도 잘하지만 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살펴서 탑이 무너지기 전에 상당 부분 기초자산에서 일부 현금화를 한다거나 빠져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복리 수익률로 따졌을 때 복리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밑에 바텀업과 탑다운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시는 분은 정말로 크게 이기는 투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무겁게 가려고 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되게 제가 손님 오셨는데 막 대본에 그냥 하나를 물어보시면 9개를 대답하셔서 일구 아닙니까?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하나를 물어보면 9개를 대답하니까 일구죠. 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쉬운 이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경제 베스트셀러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하단, 상단 아니고 하단에 붙어 있고 증권 업종 책 중에선 최초로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서 대만으로 번역돼서 나가게 될 저의 책 그 투자의 태도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책을 내셨네요. 네. 아니 어떻게 네가 책을 냈니?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기 혹시 네. 2000년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2000년에 시작했죠. 증권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0년이었어요? 그때 주가 한창 좋을 때였나요? 아니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떨어지기 시작했대죠. 그렇구나. 하락을 시작할 때. 그렇구나. 네. 밖에서 주식은 시작했어요. 99년도에. 99년도에 시작하셨어요? 네, 99년도, 98년도 그 IMF 터지고 나서 엄마 나 돈 좀 줘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죠. 네. 그 주식 처음에 시작 언제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투자자들도 빈티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맞아. 포도주하고 비슷해. 맞아요. 몇 년도 산 햇빛이 좋았고 뭐 이런 거 당도가 높고 이런 거 하듯이 네. 언제 시작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투자 인생에서 이때 초기의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딱 걸려 있어요. 절절합니다. 네. 예. 네. 이게 그 98년 가을부터 99년 한창 올라갈 때 막 조정 심하게 받고 막 팍 치고 올라가고 할 때 그때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겁도 없죠. 거기. 네. 네. 기본적으로 빈티지가 굉장히 공격형. 공격적이죠. 네. 이 질르면 돼. 질르면 순식간에 벌어. 벌떡벌떡 일어나. 네. 그런 마인드 있죠.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초기 경험을. 주식은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근데 저는 이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이라는 거를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한 게 95년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96년, 97년 IMF 외환위기였고 뭐 코스피가 270까지 가는 것도 봤고 네.
거기서부터 이게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잃지 않고, 네. 잃지 않고 투자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한 해가 그런 해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좀 아픔이 있었다, 그죠? 증권회사 들어오고 나서는 매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뽑혔어요. 제가 사실 뭐 경제학 전공,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저 인문학 전공이었고. 다 알맞네요. 네, 그렇죠. 예. 역시 선수는 알아. 일반인들은 모르지. 인문학한 사람들이 이게 네.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을 만나서. 잠깐 내가 보니까 목차에도 심리전이 돼 있더라고. 그렇죠. 이 코스톨라니도 이게 책에 그거 있잖아요. 주식은 심리전이다. 그렇죠. 심리 게임이다. 예, 심리 게임이죠. 딱 그 코스톨라니 책 3부작 중에 2부작. 2부작 패러디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은 한 10권 정도의 패러디가 되어 있어요. 아, 네. 책에 여러 권, 제가 짬뽕이 되어 있는 책이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 익숙한 것들이 꽤 많다 싶었어요. 네. 근데 한 권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아, 그렇죠. 10권 찾아서 읽지 않아도 아, 되는. 네. 일단 단기 아유. 속성부터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투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시든 못 내시든 실전 경험을 쌓고 네. 그 다음에 더 공부하실 분들은 네. 이 책의 단초들을 찾아서 이제 심층 학습으로 넘어가시라고 네. 10권의 내용을 다 담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부끄럽기는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근데 그때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예, 예. 그 고객들의 원성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아, 욕먹는 저도- 계기였죠, 욕먹는 계기. 저도 네. 그랬지만 그리고 네. 그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고객들의 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일단 장난이 아니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게 뭐 잘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요즘은 금감원이 뭐 저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불안전 판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게 원성이 굉장히 한번 높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났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직접 많이 목격도 하셨을 거잖아요. 아, 지점에서. 그럼요. 네네. 저희 지점에는 뭐 똥을 싸가지고 갖고 오신 분은 없으셨는데요.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이러시는 분들은 종종 있었죠. 뭐 물건 깨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종종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기묘한 DNA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99년도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버블을 경험을 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 그게 사실 증권회사 들어오면 전문가라고 다들 생각하는 데가 초보 증권맨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네, 초보 증권맨으로 와서,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밖에서도 돈 좀 벌었으니까 여기서 돈 좀 벌 거야 하고 왔다가 이제 판판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장이 좋아서 좀 먹으면, 그럼 원래 내 모습은 원래 이거야. 이랬다가 또 장이 무너져서 깨지면, 난 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또 그리고 생각과 현실, 실전이 굉장히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제가 뼈 저린 해들이 몇 해가 있어요. 첫 단추부터. 제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냐면, 근데 사회자가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투자가 뭐였냐면 제 생애 첫 투자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주택은행이라는 주식이 있었죠. 예, 주택은행이 2,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뭐 사놓으면 분명히 괜찮아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거를 살까 하다 갑자기 하나로 통신하고 공모주 청약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모주가 뭔지도 몰랐고 통신하면 무조건 된다. 통신하면 무조건 되는데 잘 모르는 통신주보다 이렇게 공모하는 게 좋겠네. 근데 요즘에 공모 시장하고는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그 5,800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이 5만 원인가 갈 때까지 얘는 5,800원이었어요. 네. 그랬던 그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워서 그게 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금방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의 큰 기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비교적 투자 경력이 짧은데 큰 성공을 거둔 그 투자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초기에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는 친구들, 초기 투자가 첫 단추가 그런 친구들은 그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냥 부쩍부쩍 자산이 늘어나서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자산이 늘어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서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7년도에는 2000년도에 코스닥 열풍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코스닥에 손이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거래소의 저가 대형 주식들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뭐 오뚜기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배씩 다 몇 배 안 오른 게 없었으니까 그 최준철 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동서라든가 이런 종목들. 예. 근데 그 기간을 놓쳤던 게 머릿속으로는 이건 올라가요. 이건 올라가요.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이건 올라갈 주식이에요. 무조건 이거 몇 배 안 오르겠어요? 몇 년 있으면 당연히 오르죠? 근데 제 손은 코스닥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실패를 참 남들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많은 경험을 쌓으셨네요. 많은 경험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다시 사회를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해서 이제 스텝에서 스텝스의 이제 전쟁. 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죠. 회사에서 하는 그거 그 전에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방송도 좀 했었고. 네. 근데 저로서도 이제 늘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사 내부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여기저기 다른 데 나가서 게스트로 나가서 그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물론 일관성은 다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좀 그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벌써 한 3달 반 정도를 했네요. 네네. 저도 이제 종종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돈 안 들이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전쟁에 있는 수요일 날 나오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주행을 한번 쫙 다 정주행인가요? 정주행이든 역주행이든 한번 다 하시면 돈 안 들이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스텝스의 전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유료 강의 재미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지 재미가 있어. 그래서 증시 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에듀캐스트에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이렇게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일반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거에서 좀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나요? 회사에서 시켜서 하셨나요? 이제 회사에서 시켜서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죠. 그럴 나이는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생각한 바가 맞냐 틀리냐로 놓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이제 50밖에 안 되셨어요? 그게 조금 더 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50을 넘으면서 형이라 부를 뻔했네. 예. 몇 년 전에 50을 넘으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좌고우면하고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럴 거 있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누구한테 그렇게 피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방식이. 근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하고 본인이 생각이 좀 강하고 배우신 분들 투자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뭔가 좀 이상한 데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 분들이 투자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저는 아예 이 책에서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100점 100패다. 그렇지 않는가요? 진짜 실전에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판판이 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기술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기술하고에 대한 평가도 극히 다르거든요. 네. 가령 테슬라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시장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네.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기술을 경연하는 그런 장도 아니고 논리를 뭐 경연하고 누가 더 논리적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놓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비싸기도 하고 저게 더 비싸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는 시장에 따라서는 계속 바뀌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저는 그래요. 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저도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식하십시오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이 들면 연세가 많아지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채권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5% 정도 주식을 하세요. 네. 제가 좀 더 나이가 좀 젊으니 내가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안 하시면 갈수록 세상과 이게 벽이 쌓일 거고요. 그러면 가령 손주하고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냥 대화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학교는 뭐 결혼은 애는 뭐 직장은 이런 이야기 성적은 이런 이야기 하시다 보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같이 앉으려고 안 합니다. 세상과 갈수록 담이 쌓여요. 그럼 혼자서 뭐 재미있는 걸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식을 네.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의 5%만 해보십시오. 네. 세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손주 앉혀놓고 내가 지난달에 테슬라를 샀는데 할머니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세상과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주가 자기 학교 이야기도 할 거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훌륭한 엔터테인먼트고 게임이고 그 눈이 침침해지는데 내가 지금 컴퓨터 놓고 뭐 배틀그라운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삶이 알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를 권해요. 네. 여기서 대박이 나자, 여기서 뭐 내 삶을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의 삶에다가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삶에 여기다가 이제 꽃을 하나 갖다 놓는 이런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의심 많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런 분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것도 나름 괜찮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는 좀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필하려고 예.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또는 뭐 역사 이야기 저는 제일 재밌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역사 이야기 그다음 제가 경제학 공부 경제학 이론 이야기 한 번씩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제가 스텝스에서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예. 제 이야기의 핵심이 세 가지로 돌아갈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하기에 너무 적합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 아니 뭘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냥 매수지 그냥 질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말고 의심 많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하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으셨군요. 네. 심오하진 않습니다만 다 이제 고객층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을 권하는 애널리스트네요. 영업사원 같으시네요. 신기하네요. 종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원래 영업사원들의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인데, 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늘 뭐 제가 채권을 하든 뭐 지금은 뭐 전략도 하긴 하지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가령 채권은 이제 사라 팔아라는 게 이게 주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주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매크로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리포트도 읽어보면 이게 뭐 딱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안 써도 채권을 사라는 이야기나 팔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좀 분명하도록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글을 맞추려고 쓰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제가 종목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했으면 이 시점에서 좋겠는데 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참 애널리스트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고참 애널리스트이신데 이렇게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글을 쓰시는 걸로도 또 정평이 나 있고 두리뭉실하게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실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애널리스트 중에 실전 상황을 가장 잘하는 애널리스트다라고 이코노미스트 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실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그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참 많죠. 다양한 각도로. 네, 좀 참 어려운 많죠. 얘기일 수 있는데 가려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각도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군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리피드 2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많이 약화시켜놔. 아, 유럽은 예. 리피드 2? 예, MIFID라고 하는 게 네.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어떤 규제죠. 네. 규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이전부터 미피드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괜히 쓸데없이 주식을 사라 팔라라고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막 사라 팔아라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이 애널리스트가 있는 회사에 주문을 주고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그렇죠. 수수료를 갖고 애널리스트가 성과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로서는 쓸데없이 펀드 매니저한테 자꾸만 매매를 하도록 유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유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이 펀드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이 펀드 돈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는 그냥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고객 돈이니까 그냥 쉽게 매수 매도 주문을 마구 많이 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단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도 키운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미국계 IB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200달러 가져간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자기는 다 팔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조를 바꿔놨냐면 펀드에서 매매 수수료가 나갈 때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상이 나가면 안 돼요. 여기 펀드에서 수수료가 나갈 때는 진짜 매매 수수료만 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가령 그 수수료가 0.1% 또는 1%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예. 뭐 0.01%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놓고 애널리스트가 여기 와서 뭐 설명도 하고 리포트도 주고 그랬으면 보상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요 회사에 펀드 매니저들 월급 주는 거 네. 고유 계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잘 안 부르겠지. 그렇죠. 네. 자기 월급 받을 자기 얼굴 까이는데 부를 때마다 자기 얼굴 일부 줘야 되는데 오지 마, 괜찮아, 오지 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이제 유럽 방식이에요. 그렇구나. 미국은 그 방식을 택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유럽은 이 방식 이후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옛날에 간접 투자해서 주식형 펀드 이렇게 사다가 그러니까 네. 펀드 매니저가 존재하다가 지금은 ETF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펀드 매니저의 이제 자리가 많이 좁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피드 2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애널리스트가 받을 수 있는 이게 가서 설명회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풀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 애널리스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 나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만은 한국도? 분명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액티브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많이 위치가 약화되고 그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개인이 예. 직접 투자로 다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게 펀드 매니저 시장이 그리고 뭐 주식형 펀드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때가 뭐 99년, 2000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뭐 미래에셋을 포함한 한 두세 개 정도만 존재했고 2004년부터 이게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했고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사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리서치 센터,
있는 증권사가 한 4군데 정도? 아, 나머지는 네. 다 조사 분석부였죠. 아, 연구소로도 끼어 있고 막 연구소로 있거나 안 그러면 조사 분석부에서 증권사 하나 부서로 있었고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증권이나 굿모닝 증권 여기 지금 신한증권의 전신이죠. 뭐 거기하고 현대증권하고 몇 군데에서만 네. 리서치 센터 이런 걸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4년부터 저금리로 해가지고 돈이 펀드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라는 걸 만들고 네.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이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면은 이게 주문이 나오고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리서치 센터라는 게 전 증권사에 생기고 애널리스트가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뭐 이런 시기를 거쳤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투자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그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전에 했기 때문에 내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선배들은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나는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그 애널리스트 이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기관 고객 같으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다니면 돼요. 그러면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내가 1시간씩 사람 얼굴 보고 서로 눈 맞춰가면서 네.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죠. 나도 많이 배워요. 네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건 내가 좀 너무 오버했는가 보다. 예예. 돌아와서 고민해보고 글 쓰다가 아니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언택트 세상이 되니까 이게 참 그게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 대화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네. 근데 그게 갈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은 자꾸만 리테일 시장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계속 거기 머무는 것보다 그냥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고객과 직접 눈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화면에서 눈을 맞추면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뭐 댓글에 뭐라 달리는 것도 이제 어떻게든 감수하고 그런 예. 게 애널리스트한테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하라, 후배들. 아, 들으셨죠? 애널리스트 후배들.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앞으로 많이 모시겠습니다. 회사에 상관없이 계속 모실 테니까 자주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애널리스트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그 애널리스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략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내일 2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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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녕 이러면 안녕. 안녕. 네.